모르긴 몰라도 더 에이트 쇼를 기다리신 분들이 꽤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작도 있는데다가 이 원작을 바탕으로 제작해 유튜브를 통해 공개했던 예능이 어쩌면 원작보다 더 큰 파급력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드라마에 대한 관심도 크지 않았을까요? 개인적으로는 원작이 된 두 편의 웹툰 중 머니게임은 전혀 안 봤고 파이게임은 3분의 1 정도 보다가 접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디까지나 제가 봤을 때 더 에이트 쇼는 원래부터 하나의 웹툰이었던 것처럼 이질감 없이 둘을 잘 섞은 것 같고, 원작이 있는 작품에 가해지는 불가피한 숙명도 어지간히 극복한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정작 원작과는 별개로 호불호가 나뉠 드라마로 보입니다. 뭐랄까, 비상선언과 동일하게 한재림 감독은 재미와 완성도보다 사회 비판적인 메시지의 전달에 집착하면서 무리수를 두는 바람에 충분히 더 나은 작품이 될 수도 있었던 걸 훼손한 것 같다는 인상을 또 한 번 줍니다. 며칠 전에 리뷰했던 그녀가 죽었다를 봤을 때와 마찬가지로 더 에이트 쇼도 예고편을 안 봐서 그런지 처음에는 좀 당황했습니다. 분명히 원작은 상당히 어둡고 무거웠던 걸로 기억하는데 반해 드라마는 여전히 암울한 처지에 놓인 주인공을 보여주면서도 연기부터 연출까지 흥겨움을 감추지 않거든요. 아주 오래전에 무성영화를 연상시키는 화면비에다가 자막도 넣었길래 의아했던 동시에 내심 반갑기도 했습니다. 왜 제가 종말의 바보를 리뷰하면서 그 지루한 드라마를 마지막까지 볼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로 아포칼립스 장르에 질려서라고 했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꿈도 희망도 없는 곳에서 펼쳐지는 처절한 고륙 상징이 주는 스트레스가 싫었던 거고, 파이게임을 잠깐 보다가 말았던 것도 역시나 인간의 내면을 파헤치다가 끝내는 마주하게 되는 심연을 외면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더 에이트 쇼를 보기 전에도 그런 부담이 있던 중에 오히려 저 같은 시청자를 배려해 맘 편히 즐겁게 보라는 듯이 연출하고 있으니 반가울 수밖에 없죠. 행여나 쇼를 시작하거나 특정 지점에 다다라 분위기가 180도 바뀌는 건 아닐까 하는 의문도 있었지만 용케도 이 드라마는 마지막까지 블랙 코미디라는 틀을 유지합니다. 아무래도 원작만큼이나 오징어 게임과도 비교가 많이 될 것 같은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두 작품은 서로 장르부터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여러분이 어떤 걸 선호하시는지에 따라 반응이 갈리게 됩니다. 단적인 예로 오징어 게임은 누가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최후의 1인이 되어 상금을 타는지가 관건인 게임이라면, 더 에이트 쇼는 어떻게 해서 모두가 더 많은 상금을 누적하는지를 지켜보게 하는 쇼입니다. 다시 말해 이를테면 전자는 서바이벌 게임이고 후자는 리얼 버라이어티인 셈이라 경쟁을 통한 생존은 이 드라마에 없습니다. 아니, 애초에 그런 공정성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원작의 제목에 들어간 게임을 빼고 쇼로 바꾼 감독의 결정이 탁월했다고 생각합니다. 왜인지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에이트 쇼는 참가자들의 사이와 분위기가 나름 화기애애해야 합니다. 어차피 더 많은 돈을 모아서 나간다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라도 갈등과 반목보다는 협동과 화합이 무조건적으로 필요하니까요. 더군다나 누구 하나라도 죽게 되면 이 쇼가 끝난다는 인도주의적인 규칙 덕에 오징어 게임 같은 파격적이고 충격적인 살상도 벌어져선 안 됩니다. 식음료 분명히 준다고 했는데 왜 아직일까요? 밥 안 먹었어요? 그렇다면 폐쇄된 공간에 모인 이 8명은 누굴 위해 대체 뭘 하면서 지내게 될까요? 죄송하게도 이쯤에서 이와의 말미에 밝혀지는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 스포일러를 말씀드려야 합니다. 감상에 눈꽃만큼의 지장도 받고 싶지 않으신 분은 여기에서 멈추시기 바랍니다. 당연하게도 더 에이트 쇼의 공간에 주어진 시간은 무한대가 아닙니다. 시간은 금이라는 말처럼 오래 있으면 오래 있을수록 모든 참가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제한을 두는 대신 CCTV를 통해 지켜보고 있는 누군지 알 수 없는 관객들에게 어떤 형태로든 재미를 선사해야 합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인터넷 방송에서 정체불명의 누군가에게 재미를 주고 돈을 받는 것처럼 이 드라마의 참가자들도 볼거리를 제공하는 대가로 시간을 받습니다. 결국 이 시간이 쌓여서 돈이 되니까 규칙에 따르면 살인을 제외한 그 어떤 것이라도 해서 더 많은 시간을 받아 오래 머무를수록 이득도 커집니다. 이제 짐작하셨겠지만 바로 여기에서 더 에이트 쇼의 갈등이 발생합니다. 굉장히 현명하게도 처음에는 각자의 장기자랑이라는 소소한 소재로 시작하는 건 좋았으나 누구나 알 수 있는 3가지 문제가 존재합니다. 첫째는 모두가 장기자랑에 능한 게 아니라는 것이고, 둘째는 설사 능하더라도 장기자랑을 무한하게 가진 사람은 없다는 것이며, 셋째는 과연 장기자랑으로 관객들을 얼마나 만족시킬 수 있을지 미지수란 겁니다. 막말로 흔해 빠진 제주 따위나 보자고 현실에서는 상상도 못할 금액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더 에이트 쇼의 생태계가 구축되면서 가벼운 예능으로 시작한 쇼는 자연스레 점차 자극에 자극을 더하는 막장 드라마로 변질되어 갑니다. 더 나아가 이 드라마를 보는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드라마 속에서 참가자들을 지켜보는 관객들과 동일한 입장에 놓였다는 걸 깨닫게 되죠. 즉, 각본과 연출을 겸한 한재림 감독은 자, 시청자 여러분도 자극에 길들여졌으니 이걸로는 만족 못하시죠?
이제부터 제대로 보여드릴 거니까 성급하게 굴지 마시고 기대하세요라며 자극의 레벨을 높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단코 블랙 코미디의 톤은 깨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4화에서 5화로 접어들 즈음부터 여지없이 인간의 악성을 끌어내 사람에 따라서는 시청을 중단하고 싶을 수도 있을 만큼의 불쾌지수를 기록합니다. 반대로 이것만 거리끼지 않으신다면 마지막까지 술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의외로 저는 더 헤이트 쇼를 한동안 감탄하면서 봤습니다. 아마도 원작의 공이 크겠지만 이 드라마에 나오는 여러 인물과 공간은 자본주의의 지배구조와 권력구조를 단숨에 추격하는 놀라운 통찰력에서 빚어진 소재입니다. 참가자들이 각자의 방에 머무르게 되는 건물부터가 수직으로 나열됐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듯이 권력이 곧 돈이고 돈이 곧 권력이라는 걸 매우 직관적으로 나타내죠. 한재림 감독이 전작들에서 주로 권력과 이 권력으로부터 나오는 부조리한 사회의 모순을 비판적으로 다뤘다는 걸 보면 왜 더 헤이트 쇼를 선택했는지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으나 도입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정확히 비상선언이 그랬던 것처럼 사회 비판적인 자아에만 몰두한 나머지 감독으로서의 본분은 망각하고 있었던 걸로 보일 지경입니다. 대표적인 근거로 삼을 수 있는 게 1, 2화에서 아주 쉽고 간단하게 다뤄지는 쇼의 규칙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 규칙은 더 헤이트 쇼라는 드라마의 토대를 이루고 그 위에서 뛰어놀게 되는 참가자들의 행동 양식을 규정하게 됩니다. 이 말인즉슨 극의 전개에 필요한 개연성이나 설득력과 직결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한재림 감독은 이상할 정도로 허술하게 다룹니다. 딱 하나만 예를 들자면 여러분도 보시면 10중 8구 의문을 품게 만들 화장실 문제입니다. 좀 전에 제가 이 드라마를 보면서 자본주의의 지배구조와 권력구조를 꿰뚫어보는 통찰력에 감탄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이 감탄과 동시에 쇼의 생태계를 확연하게 구축하는 계기로 작용하는 게 다름 아닌 화장실입니다. 각 참가자들의 배변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놓고 벌어지는 갈등이 종국에는 이 쇼의 치명적인 지각 변동을 불러일으킬 파국으로 이어지지만 시청자의 입장에서는 대번에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알아차리게 됩니다. 아니, 저 중요한 사안을 이렇게 대충 넘어간다고 라는 불평이 절로 쏟아지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죠. 유감스럽게도 더 헤이트 쇼에는 이런 구멍이 수두룩합니다. 왜냐하면 쇼에서 정한 규칙이란 게 참 단순해서 한재림 감독의 손에 놀아나는 8명의 참가자는 제어할 수 있을지언정 그보다 몇 곱절로 많은 시청자의 사고까지 장악하진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시청자가 빠르게 몰입할 수 있도록 규칙을 최대한 단순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했을 수도 있으나 본론에 들어가 물살을 타면 탈수록 자승자박을 낳는 패착으로 변하고 맙니다. 비단 규칙과 관련한 사안만이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의문을 제기해도 납득할 수 있을 만한 답 대신 극적 허용이라고 얼버무려야 할 게 넘치는 것 같은데 놀라지 마세요. 더 헤이트 쇼의 진짜 심각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그건 진짜 센 거죠. 아마 시중에 파는 건 그렇게는 안 나올걸요? 따끔하는 정도? 개인적으로 이 드라마를 보면서 가장 불만이었던 건 8명의 캐릭터가 하나같이 투명해도 너무 투명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확률로 선해 보이는 사람은 선하고 악해 보이는 사람은 악하고 이도저도 아닌 걸로 보이는 사람은 이도저도 아닙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흔히 말하는 입체적인 캐릭터가 하나도 없어서 드라마의 전개가 뻔하디 뻔해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대로 흘러갑니다. 그나마 천우희 씨의 캐릭터가 돌발 변수를 제공해 물기를 간혹 바꿔서 다행이긴 해도 나머지 다수의 캐릭터가 답답하게 행동하는 걸 지켜보는 시청자는 아주 환장할 노릇입니다. 특히 저층과 고층의 관계를 나눈 것만으로도 가뜩이나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1차원적인 대립구도의 형성과 유지는 현실에서 둘 중 어느 쪽에 속한 사람들이 봐도 불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명 거시적으로 볼 때는 감독이 전하고자 하는 바가 결코 틀렸다고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만 미시적으로 들여다보면 이 드라마는 누구보다 흑백 논리에 치우쳐 있습니다.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하층민은 언제나 도덕적이고 선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딱지를 붙이는 것만 같은데 오징어 게임과 비교하면 왜 이런 설정이 불편하고 불필요한 것인지 금세 알 수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에서 시청자의 눈과 귀가 되는 기운은 대다수의 평범한 사람을 대변합니다. 마냥 선하지도 않고 마냥 악하지도 않아서 갈등하고 괴로워하는 걸 보면서 우린 공감대를 형성하거나 감정을 이입하죠. 반면에 더 헤이트 쇼에서 주야장천 내레이션으로 개입하는 류준열 씨의 캐릭터는 흠잡을 데 없는 연기가 아까울 만큼 뼛속까지 선하디 선해서 그야말로 성선설의 표본입니다. 수억의 빚에 시달려 자살까지 시도하다가 돈을 벌러 온 사람치고는 진짜 어지간히 평범하다는 사람들이 봐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게 만드는 착한 사람이라 도통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연속합니다.
뿐만 아니라 선한 쪽에 속하는 사람의 악행에는 마땅한 이유와 사연이 따르는 걸 보면 다른 누구보다 한재림 감독이 세상을 흑백 논리로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설상가상 마지막에 벌어지는 한 편의 총극에서는 블랙 코미디라는 장르로도 수용하기 힘들고 시쳇말로 뇌절이라고 하는 게 딱 맞는 수준의 집착어린 연출을 고집합니다. 제가 극장에서 보다가 개탄을 금치 못했던 비상선언의 경우도 무리하게 선과 악을 나누려다가 공감대를 얻지 못한 터무니없는 설정으로 역풍을 맞았는데도 여전히 한쪽 눈으로만 사회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는 걸 보니 참 씁쓸하네요. 혹시라도 이게 예술가의 책무라고 여기시는 거라면 자기작에서는 부디 짐을 내려놓으시고 우선 재미있는 작품을 완성하는 것부터 목표로 삼으셨으면 합니다. 날카로운 교훈과 일침 대신 건강한 재미와 오락을 주는 것도 대단한 업적이니까요.